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경제학의 전공 중에서도 이제 국제경제학이라는 걸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이 공동체와 세계 경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세계 경제의 통합, 그 성과와 갈등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그 공동체가 세계 통합에 어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세계 통합은 그 추세가 어떻고 성과가 어떻고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 간략히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마 공동체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깊은 정의는 못하고, 아마 전 시간에도 아마 연사가 말씀하셨을 거고 다음에도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그냥 상식성에서 러프하게 공동체라는 거, 영어로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거는 역사나 문화를 공유하는 혹은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특히 그 정치에 주목한다 그러면 특정한 그 헌법적 질서에 대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뮤니티는 뭐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크고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그 민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민족 국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을 하는 국가라면, 외국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국가라면, 이 정치적 공동체가, 민족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가 동시에 경제적 공동체라고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는 또 뭐 대략 정의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생산물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룰을 가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정치적 공동체하고 경제적 공동체가 자급자족 상에서는 일치하게 되겠죠. 근데 과연 지금 현대 사회는 그 민족 국가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정치적 공동체인 민족 국가도 여러 가지 경로에 외부의 압력을 받게 되지만, 경제는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의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이 국가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어떤 바운더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접촉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강의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하면 맨날 이제 교과서에 인용되는 사람이 제이콥 바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경제 통합의 단계를 뭐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상품만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단계를 이제 제1단계, 보통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혹은 뭐 이제 WTO에 의해서 좀 더 루스하게 상품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공동시장이란 단계는 이에 더해서 자본과 노동이 이 국경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제인 공동체란 단어가 나왔죠. 경제 공동체는 이뿐만이 아니라 주요 경제 정책에서 참여 국가들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최상위 단계는 이제 단일 시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참여 국가들이 동일한 화폐를 쓰고,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 국채 발행에서 단일 정부가 주도하는 이 단계를 갖다가 이제 최종 단계를 봤는데요. 저희 뭐 나라나 보통 대부분의 나라는 1단계하고 2단계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매우 자유롭게 이동되지만 노동의 이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외적인 국가가 이제 주로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는 EU의 일부 국가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지금 재정 통합을 못해서 여기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금융 통합도 굉장히 경제 통합의 중요한 면이지만 시간 관계상 주로 무역의 통합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세로축이 세계 100여 개 국가 중에서 무역 시장을 개방했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근거가 있는데 판단되는 국가의 숫자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80년대까지는 뭐 아주 평평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가 60년대부터 안 움직이고 있다가 8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이 숫자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다 가면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이 무역 시장을 개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하고 2000년대는 그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경제 사상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게는 없겠지만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자유무역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사상이 이제 주요 국가의 그 지도부를 강한 영향을 주고 있던 시대고,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멸망하면서 폐쇄 경제에 가까웠던 사회주의 경제가 막 개방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면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상태로 다가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안 그렸지만 19세기 말하고 1차 세계 대전 전에도 영국과 서유럽은 70년대에 못지않는 경제 통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가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경제 통합의 단계가 약화되다가 이제 90년부터 이제 경제 통합이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 일어났던 경제 통합은, 무역의 확장은 단순히 그 무역의 양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무역의 그 질이 그 변하는 이러한 시기였는데요. 그러면 과거 19세기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 이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자들이 이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뭐 영어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확산되는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제품을 생각하면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코리아 뭐 그래서 뭐 라디오면 라디오, 뭐 자전거면 자전거, 아니면 비행기면 비행기가 한 나라 안에서 거의 다 만들어졌죠. 한 나라가 몽땅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가고, 완전히 가고 한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이나 생산 공정이 잘게 쪼개져서 여러 국가에 분산돼서 생산되고 그다음에 어느 한 국가가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러한 생산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해진 거는 뭐냐면 IT 기술의 발달로 해서 서로 분산된, 지역적으로 분산된 프로덕션 센터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글로벌 가치사들이 발달하면 수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막 여러 나라 국가의 공장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 기술의 발달로 수송비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교과서적인 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폰을 분해를 해보면 각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이 됩니다. 쪼개져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LG와 삼성이 반도체나 LCD 스크린 같은 거를 공급하고, 또 대만의 반도체 업체도 들어가고 이탈리아나 독일 업체도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 분산돼서 생산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또 중국에서도 사실 대만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조립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애플은 이 전체 스마트폰의 디자인, 그다음에 iOS라고 불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관리, 그다음에 파이낸스, 금융, 뭐 유통, 선전 뭐 이런 것만 관련하고 생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미국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장 상징하는 구절을 여러분 애플 제품의 뒤를 보면 영어로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그리고 assembled in China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made in 어느 나라라고 쓰기가 이제 힘든 이런 상황에 와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그 확산의 결과는 뭐냐면 여러 국가에서 분산되어 생산됐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코로나가 확산돼서 공장이 폐쇄됐거나 아니면 한 국가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세계 전체 시스템 전체가 올 스탑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생산 과정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빨간 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이 어떤 속도로 됐냐를 보여주는데 이걸 뭐 어떻게 측정하냐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참여도가 95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늘다가 이렇게 2008년에 이렇게 싹 들어가죠. 이게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싹 들어갔다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경제학자들은 더 앞으로 더 뻗어나갈 거 생각하는데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던 걸로 생각되고 있고요. 파란색은 세계 국내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확산 속도하고 무역의 확산 속도가 거의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쭉 갔다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경제 통합의 강화 그리고 무역의 확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 체인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외국과 얼마나 접촉을 하고 있느냐 그 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수출을 GDP로 나누게 되는데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에도 외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걸 복잡한 기법을 사용해서 다 분해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냐를 다 추적을 해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의하면 제가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용하고 있는 여기 좀 사용하고 있는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 소비재하고 투자재, 기업들이 이제 투자재를 많이 사용하죠. 그 안에 내재된 가치 중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게 비중이 얼마가 됐냐 다 분할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대략 전체 소비와 투자의 한 25%가 4분의 1 정도가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중국이 5%, 미국이 4%쫙 나옵니다. 일본의 의존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죠. 굉장히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 패널 그래프는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그냥 여러분이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 중에서 몇 퍼센트가 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가, 수출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그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죠, 그죠? 30%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외국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일어날 확률이 크고, 그죠? 외국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시스템이 와해되면 우리나라의 생산 체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국가에 비해서 다소 이 의존도가 해외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해외 의존도는 또 나라 사이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너무 낮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무역을 통한 세계 통합의 진전으로 세계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냐 아니면 더 나쁜 세상이 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핫한 논쟁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기간에 90년대 이후에 무역의 팽창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수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Great Convergence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소득이 선진국의 소득을 추격하는 캐치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제가 신흥국을 사실 정의하기도 힘들지만 그냥 저소득 국가하고 중소득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을 제가 신흥국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 성장률을 뺀 게 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면 신흥국의 성장률이 이 미국 성장률보다 더 높아서 신흥국하고 미국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 그림을 보시면 80년대, 90년대는 뭐 평균이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2000년대에 다가가면서 경제 통합이 일어난 지 조금 시차가 있죠. 다가가면서 이 격차가 최고 6%까지 벌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추격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보기 드문 높은 속도의 추격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예. 물론 60년대하고 70년대에도 어느 정도 추격이 발생했지만 그 후에 20년 동안 전혀 추격이 발생하긴커녕 선진국과 신흥국의 갭이 더 벌어지다가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대수렴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이게 대공 그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이제 점점 수렴의 정도가 비실비실하다가 2015년대는 이제 스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걸 다 경제 통합에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가치 사슬의 이 확산이 빠른 속도의 확산이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역의 성장 촉진 효과를 강화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에서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비교 우위를 더 적용하기가 쉽게 된답니다. 비교 우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모든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 생산을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합쳐서 조립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다 만들지 않고 한 우물만 파게 되면 그 판 우물에서의 그 수준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거 영어, 국어, 뭐 수학 다 공부하지 않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만 공부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만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훨씬 살기 편하겠죠, 그죠? 그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모든 나라가 다 하지 말고 제일 잘하는 걸 골라서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바꿔 먹으면 세계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이러한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아까 글로벌 가치 사슬을 하면 이게 왜 더 쉬워지냐? 왜냐하면 후진국들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이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군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저 중에서 하나만 제일 간단한 거 잡아가지고 아니면 중국처럼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서 조립하는 것만 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후진국들이 선진국의 생산 체제에 참여해서 선진국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크게 살리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대수렴의 결과가 일어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론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났느냐?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할 물론 많은 다른 일들이 있지만 그 소득 불평등의 그 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뭐 측정하는 정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맨 위에 보시는 파란색 줄은 상위 10%의 소득 비중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개인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부터 줄을 세운 다음에 위에 10%를 잡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소득의 합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60년대는 35%인 게 이게 45%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급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100개를 줬다고 그래봐요. 그래서 니네들끼리 무슨 룰을 만들어서 나눠 가지자. 뭐 달리기를 하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그래서 룰을 해가지고선 경쟁을 했어요. 컨테스트를 시켰더니 그 결과로 지금 저 파란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 10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이 초코파이를 45개를 먹어간다는 얘기. 10명이 45개를 먹어간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시면 초록색이 이 바텀 50%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이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그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51등부터 100등까지의 50명이 100개 중에서 초코카이를 몇 개 가져가느냐. 위에 10등은 45개 가져갔는데 밑에 50명은 13개가. 빨간 그래프는 한 명입니다. 1%입니다. 1등이 20%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1등이 한 명이 50명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빈부 격차의 심화가 됩니다. 이거는 20세기 초에 일어났다가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괜찮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인데 10%가 차지한 비중은 쭉쭉쭉 올라갔다가 그죠? 2000년도에는 이게 WTO 가입했을 때 중국이 점프를 한 다음에 지금은 좀 평안한 상태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지금 45%하고 거의 비슷하죠.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초록색이 밑에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미국하고 거의 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는 뭐 미국보다 좀 덜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제가 그래프를 그렸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50%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자료의 미비로. 그래서 10%는 우리가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중국하고. 하지만 1%가 차지한 비중은 여기 미국처럼 심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심화돼서 이 심화의 정도는 뭐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유럽이나 뭐 독일에서는 정도가 좀 덜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왜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많은 논문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제일 중요한 원인이 기술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맨날 요새 듣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을 대체한다. 그래서 로봇이나 컴퓨터가 그 단순 육체 노동이나 단순 정신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실업이 발생하거나 임금 하락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제일 가장 큰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독점력을 점점 강화하면서 여러분 뭐 아시죠? 애플, 뭐 구글 요새 자꾸 문제가 되는 강화하면서 이들의 바게닝 파워가 늘어나고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또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도 굉장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무역인데 이제 무역은 선진국들이 작은 나라랑 무역할 때는 한국이나 뭐 심지어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처럼 거대한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값싼 임금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출할 때는 미국의 노동 계급의 소득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미중 무역 갈등의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은 대개 저소득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주로 저소득 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서 단순 노동의 임금이 떨어지고 또 그거에 의해서 자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손실을 입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되게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아까 중국 같은 신흥국에서는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주로 이 가치 사슬의 확산에 의해서 세계 생산 체제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그리고 자본가들과 그렇지 못하고 전통적인 부문에 계속 남아 있는 이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괴리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소득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는 이유는 일부 중국인들은 세계 체제에 들어갔는데 일부 중국인들은 거기서 이제 소외됐기 때문에 나타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논쟁 중이지만 여러 가지 숫자를 분석해 본 결과 기술 변화나 그에 따른 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이지 무역과 이민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원인은 이민입니다. 이민이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주 조금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소위 파퓰리스트라고 부르는 선동적인 정치가들이 이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소득 분배에 제대로 참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본가한테 돌리질 않고 분노의 표적을 무역, 뭐 중국이면 중국 무역에 돌리거나 아니면 이민자한테 돌리면서 새로운 우파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치 무역과 이민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보 세력에 있었던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민족주의자, 그 퍼퓰리스트들이 흡수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2000년도에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이제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브렉시트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브렉시트는 주로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선전했냐면 이게 EU의 경우에는 경제 통합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동유럽과 중유럽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잡이 많으니까 이동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 노동자의 소득을 떨어뜨렸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복지 지출을 타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렸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물론 또 난민들이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고 중동에서 넘어오고, 그래서 이민에 대한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영국은 드디어 유럽의 꿈인 EU 통합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탈퇴해버렸죠. 이제 그게 브렉시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트럼프에 대해서는 잘 들었죠. 트럼프도 비슷한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백인 그 노동자를 주로 타겟을 해서 민족주의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은 트럼프가 공약한 건 뭐냐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그 긴 국경을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였었죠. 그죠? 장벽을 세워서 못 넘어게 하겠다. 그것도 미국 돈 들으니까 멕시코 정부한테 압박해서 너희들이 담벼락을 세워라. 안 세우면 관세를 보복하겠다는 저한테는 매우 황당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죠. 실은 안 됐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의 각국에서 정권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전국 획득에 매우 가까운 단계에 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르뱅이라는 그 내셔널 랠리의 지도자, 독일의 AFD라는 AFD라가 되겠죠. 독일 말로는 가난한 동독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의 등극.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파이브스타는 운동은 아예 집권에 성공했죠.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부국강병형, 19세기 말 부국강병형 민족주의가 부활해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세계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세계 경제는 그 개인의 자유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는, 그리고 국제 무역도 많이 자유롭게 하는 소위 자유주의적인 질서가 계속 강화됐었는데, 이게 지금 우파 민족주의에 의해서 쇠퇴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기간에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Great Re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통합은 이제 대내 갈등하고 대외 갈등을 동시에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내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스템 통합의 승자하고 패자 간의 갈등이 되겠죠. 국내 안에서. 그래서 승자는 주로 뭐냐면 전 세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 세계 자본시장을 휘두르면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 자본들이 여기 이득이고, 그죠? 아니면 이 회사들의 임원들이 굉장한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 패자들은 이제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 노동자들이 피해자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무역은 이러한 움직임의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닌데 자꾸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대외 갈등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WT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로 보통 번역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 간의 FTA라는 또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들이 있어요. 관세 동맹도 있고, 이러한 협정이나 세계 기구는 경제 통합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관세를 굉장히 높게 깨달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과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하고, 그리고 그 규제의 방식이 선진국의 방식, 주로 미국의 방식이나 유럽의 방식을 따를 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 국제금융 규약들은 정부가 국제 간의 자본의 흐름, 돈의 흐름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본의 흐름은 마음대로 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마음대로 정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자율은 미국의 중앙은행 이자율에 밀접한 통제를 받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질서에 내가 호응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호응하라고 강요를 한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면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들어가요. 이거의 갈등이 가장 큰 형태가 미중 갈등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소위 국가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유주의적인 시장에 의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통해서 특정한 미래 산업을 당이 강력하게 육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선진국 후진국하고 관계가 없지만 보통 가난한 나라들은 선진국 걸 많이 베끼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공산당이 독재로 점점 가까이 가고 영토적인 야심도 자꾸 흘리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때 좀 심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에 순응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그 압력을 가하고 있고, 관세를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동맹국가 연합해서, 뭐 한국도 그 중에 들어가 있죠. 중국과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을 중국을 떼버리고 하려고 이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분야에서. 또 하나 미국이 추진하는 건 뭐냐면 문제기업, 중국의 문제기업,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미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기업은 찍어서 제재를 해서 그 기업들한테 기술이 유입되는 걸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중이 합의를 못 보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가치 사슬이 친미 블록하고 친중 블록하고 완전히 분리는 안 되겠지만 많은 주요 산업에서, 특히 디지털 산업에서 양분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분을 영어로 이제 커플이 됐다가 다시 커플이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공급망이 글로벌 가치 사슬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조금 너무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다니 라득이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제기한 가설입니다.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이제 가설인데, 이 사람은 세계 시스템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 하나는 왼쪽 밑에 있는 주권 국가라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 공동체가 민족 국가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죠. 그런데 그 주권 국가는 주로 누가 밀어붙이느냐, 정치에서 주로 민족주의 감정을 갖고 있는 대중이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패권주의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패권주의가 주권 국가라는 가치를 밀어붙이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맨 윗단에 있는 경제 통합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통합은 비교 우위와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사람들 부자로 만들 수 있는 포텐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주로 누가 정치적으로 세게 밀어붙이느냐, 여기서 제일 큰 이득을 보는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이 밀어붙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민주주의입니다. 특히 대중민주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선거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세 세력 간에 뭔가 컴프로마이즈를 이루어내면서
세계가 혹은 나라가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 러들의 주장은 뭐냐면 세계 시스템이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지만 70년대하고 80년대에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이때는 좀 가난한 사람을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상이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희생되고 경제 통합과 주권 국가가 강화됐던 이런 시기로 볼 수 있고 19세기 말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EU의 경우에는 주권 국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유럽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있었죠.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제 통합과 대중민주주의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가 지금 브렉시트라는 건 이런 움직임이 지금 되돌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갔다가 빠꾸하는 이런 관계고 지금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자유주의가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민족주의 문제 때문에 다시 빠꾸를 해서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50년대하고 60년대에 이제 세계를 지배했던 시스템인데 경제 통합은 굉장히 덜하고 주권 국가와 민주주의가 강조되는 대중민주주의가 강조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런 삼위일체가 불가능하냐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복지 국가가 강화된다면 그래서 세계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민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킨다면 이 세계를 다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좀 희망 섞인 그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것은 이러한 아까 얘기한 파퓰리스트 레짐 때문에 경제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몽땅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세계가 좀 매우 우울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협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